지방이 안 좋은 건 맞아요. 근데 서울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 올라간다니까요. 사이클만 알고 있으면 올라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네. 썩은 빌라를 사도 돼요. 그때는. 네. 앞서서 이 소형 아파트와 그다음에 네. 대형 아파트 네네. 이 관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셨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의 그 트렌드를 보면은 소형 아파트 공급, 그렇죠. 1인 가구 확산과 맞물려서 이쪽이 상당히 많이 공급이 됐고 앞으로도 네. 유망하다. 네. 상대적으로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소외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대로. 네. 앞으로는 대형 시장이 이제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왜 그래요? 근데 사실 네. 점점 이제 결혼도 좀 안 하고 네. 출산율도 점점 낮아지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형 평수에 가서 살 뭐 이유라든지 합리적인 근거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게 네. 모든 논리가 뭐냐면 주거 개념으로 설명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주거 개념으로 지금 아니라니까요. 바이 개념이에요. 바이 개념. 시세 차이. 음. 시세 차이 개념으로 산 다음에 네. 그냥 더불어 그걸로 주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뭐냐? 자, 예를 들면 자, 20평 아파트가 있어요. 네. 50평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점에 그냥 딱 지금만 보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보는 겁니다. 20평은 떨어지고 있어요. 50평은 이제 올라갈 게 확실합니다. 어떤 걸 사겠습니까? 당연히 50평 사죠. 그거예요.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거주 개념으로 자꾸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올라갈 게 확실하다. 그러면 1인 가구여도 50평을 사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혼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이 넓은 집이 뭔가 낭비되는 느낌 아니냐? 느낌만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하긴 뭐 돈도 벌고, 맞아요. 네, 돈도 벌고 나는 큰 집에서 살고 정말 편안한 걸 다 누리고 이보다 좋은 걸 내가 왜 애써서 손해보는 집을 찾아 들어갑니까? 꾸역꾸역 좁은 집에. 그거예요. 근데 대형 평수 같은 경우에 관리비가 좀 많이 들지 않을까요? 그게 별로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예. 실제로 이제 구축은 좀 차이 많이 나거든요. 이게 이제 특히 난방비나, 네. 그러니까 이 단열 여부가 요즘 중요한 건데 옛날 집들은 단열이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난방비나 이런 게 보통 평당, 이제 여러분들이 평당 개념으로 했을 때 평당 10,000원꼴 쳤어요. 옛날 집들은. 그래서 20평대는 20만 원, 50평대는 50만 원. 요즘 집들은 비슷해요. 큰 차이 안 납니다. 제가 50평에 최근에 이제 얼마 전까지 살았는데 50평대 네. 관리비가 얼마 나왔냐? 네. 30만 원대 초반. 진짜요? 네. 근데 여기서 누리는 거 사우나, 헬스, 네. 골프 다 네. 공짜. 그럼 어떤 게 낫겠어요? 당연히 큰 평수가 궁궐처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건 핑계예요. 관리비는 핑계. 청소 관리비가 가장 핑계로 많았죠. 하긴 사실 관리비 내는 것보다 집값이 더 오르면은 네, 훨씬 안 낫죠. 되죠, 사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럼 왜 대형이 올라가느냐죠. 그러게요. 그게 예, 중요하죠. 예. 왜 대형이 올라가느냐를 이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변화할 때, 이제 하락으로 변할 때 이게 변해요. 이제 서서히 변하거든요. 네네. 그럼 이게 제가 분양 시장하고 매매 시장 두 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이 분양 시장에서 먼저 이제 변화 상황을 보면, 자, 미분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다라고 했어요. 네. 그럼 자, 앞으로 미분양이 생기는 평형대는 어떤 평형대가 미분양이 많이 생길까요? 앞으로. 네. 그냥 이제 그냥 제가 말한 거는 고려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추세대로 설명한다라면. 공급이 많은? 그렇죠.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당연히 미분양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대답을 좀 잘못 하시는 분들은 대형이 미분양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전제가 맞으면 여러분들의 답이 맞아요. 그 전제가 뭐냐? 똑같은 수로 공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세대 아파트가 있어요. 1000세대 아파트를 다 분양을 하는데
500세대가 20평이고 500세대가 40평대예요. 그러면 미분양이 날 확률은 40평대가 훨씬 높습니다. 왜? 지금은 아직까지 소형이 인기가 좋으니까. 네. 근데 지금 분양하는 데를 한번 가보세요. 40평대가 얼마만큼 있는지.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40평대가 아예 빠진 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인기가 없어도 미분양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없으니까. 예. 인기가 없어도 미분양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 겁니다. 근데 자, 미분양이 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많은 거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 안 팔리는 게 생기잖아요. 아무리 인기가 좋아도 네. 결국엔 그 인기가 이제 수그러들기 때문에 이제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평형에 이제 미분양이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누적 개념으로 보면 대형 평형의 미분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소형 평형은 이제 나중에 보면요. 경기도권에는 2만 세대 이상이 미분양이 생겨요. 서울도 보면 한 4천, 5천 세대 정도 미분양이 있을 겁니다. 대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현상을 보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뭔가 대형이 좋은 분위기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여기는 미분양이 덜 생기네? 네. 라고 하면서 확실히 약간 바이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분양이 그런 흐름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분양할 때 경쟁률이 어디가 높냐? 미분양이 없는 게 높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높은 쪽은 나중에 반드시 프리미엄이 생겨요. 그러면 예, 대형은 프리미엄이 서서히 생기고 소형은 미분양이 생겨서 깔아앉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시장은 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자, 떨어질 때 보십시오. 떨어질 때 지금 소형이 많이 올랐습니까? 대형이 많이 올랐습니까? 소형이 많이 올랐어요. 소형이 훨씬 많이 올랐죠. 그러면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전세가율이거든요. 자, 떨어질 때 떨어지는 폭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전세가율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요, 일본하고 다른 양상이 보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전세예요. 일본은 80%, 90% 폭락을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80%, 90% 폭락한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게 바로 전세 때문에 그래요. 전세가 밑에서 하방 지지선 역할을 딱 정확히 해줘요. 전세가 밑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근처에 오면 멈춰요, 하락을. 그러면 자, 전세가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것과 이렇게 있는 것과 어떤 게 하락폭이 클까요? 당연히 많이 벌어져 있는 게 크겠죠. 그렇죠. 그러면 떨어질 때 어떤 게 더 많이 떨어지냐? 소형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럼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랑 이 매매가가 확실히 좀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대형에 비해서. 그러니까 매매가 올라갈 때 전세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거든.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덜 올라간 거는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얘가 벌어지는 폭이 작죠. 그래서 지금 소형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대형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질 때 대형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짧은 기간 떨어지겠죠. 소형은 많이 떨어지면서 긴 기간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딱 합쳐보면 누가 봐도 대형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야. 하락기가 이제 끝날 무렵 정도 되면 누가 봐도 여러분이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사지 마세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 절대 사지 마세요. 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검증해 보시래요. 네. 안 사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형이 올라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냐.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올라가는 것과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평형대 구분이 필요 없는 거죠. 올라가는 걸 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떨어지는 소형을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이전에는 대형이 인기 좋았잖아요. 네. 대형이 엄청 인기 좋았어요. 근데 그때도 실제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7년 이전에는 50평, 40평도 별로 인기 없었어요. 50평, 60평, 70평이 오히려 클수록 인기가 더 좋았어요. 아주 막 정말 큰 거. 그래서 연예인들은 막 서로 다퉈가지고 막 100평대 막 이런 거. 펜트하우스 이런 데 막 들어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몇 사람이었냐? 2사람, 3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그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넓은데 저도 그때는 이제 거주 개념으로 갖고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넓은 데에 2분이서 이렇게 너무 낭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참 제가 진짜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노인 2분이 살고 있었어요. 70평에. 네. 왜 이렇게 넓은 집에 살고 계시냐 그랬더니 분가한 자녀들이 놀러 올 거 아니냐. 그럼 자고 갈 방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주 논리였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구나 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 맞지.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소형이 정말 인기 좋을 때 노임 2분이 이제 큰 집을 버리고 20평대를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좁은 집을 사세요? 그랬더니 분가한 자녀들 놀러 안 와요? 그랬더니 귀찮아 오지 말라고 그래요. 놀러 와도 네. 자고 가면 안 돼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느낀 게 사람들은 이미 집을 정해놨구나. 정해놓고 적당한 핑계거리를 만드는구나. 그 중에 껴맞추는 거죠. 네. 이제. 저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가 대세일 때 소형이 올라간다. 사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다 맞춰보면 안 맞는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 때문이라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은 그래도 20평대, 30평대가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건 뭐냐? 그냥 꿰다 맞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초창기에는 원룸형 오피스텔과 그 다음에 극소형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초창기에는. 네. 그게 논리적으로 맞았거든요. 1인 가구, 2인 가구니까 이 사람들이 살만한 장소는 거기에 맞아서 거주 개념으로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몰렸어요. 그래서 진짜 1인 원룸형 오피스텔들이 진짜 막 한 2015년, 16년, 17년 이때 엄청 인기 좋았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게 방 2개, 방 3개. 그때 제가 이제 아파텔이라는 오피스텔을 팔고 있었는데 네. 정말 안 팔렸어요. 죽어도 안 사. 원룸형은 원룸형 한 6평 정도 되는 거 이거를 1억 5천. 그 다음에 크기 2배 되는 거 이거를 1억 7천에 파는데 얘는 비싸다고 안 사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만 몰려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파텔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다시 아파텔이라는 걸 찾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강남이나 이런 데들이 대형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소형에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옛날 생각을 고수하고 있는 거죠. 왜? 검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확 변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기에 확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서서히 변하지 갑자기 변하지 않거든요. 서서히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보면은 변화하고 있구나.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하네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자세히 안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서서히 변하고 있어요. 대형으로.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 부동산의 사이클을 네. 확실히 좀 잘 알고 있어야지 네. 집을 산다든지 판다든지 뭐 내가 전세를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동산의 사이클에 대해서 좀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이클, 이론, 그냥 옛날 이론에 가면 사실 4단계로 많이 되어 있어요. 네. 확장, 수축, 하락,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승,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4단계보다는 5단계 정도가 한 단계가 더 많다. 한 단계가 많은 게, 상승장 중반에 조정기가 있어요.
조정기가 사실 저는 이거는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정부의 역할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의 역할이 부동산에 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는 심하게 정책을 넣는 게 이제 일반화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간 제가 볼 때는 이제 빨리빨리 개념이 문화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럼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 그럼 막 정부를 욕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욕하죠. 정부를 막 욕하는 사람이 이게 한두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텐데 전부 다 욕해. 그러면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정부가.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정이 오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럼 제가 조정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상승장이 오면 정부가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몰았다가 갑자기 그냥 빵 하고 정책을, 굉장히 강한 정책을 빡 내놔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충격을 먹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확 위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그 전까지는 막 그냥 거의 투기 심리에 가깝게 막 미친 듯이 막 사다가 정부 규제가 확 나오면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그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깜짝 놀란 사람이 빨리 팔아버려요. 그러면서 급매물이 나와서 툭 떨어지는 게 생기는 거죠. 네. 이런 게 이제 좀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 거의 1년 가까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때 착각을 해요. 하락시장이다 이제. 예, 하락시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1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 하락 시기가 생기거든요. 네. 이게 바로 조정장이에요. 근데 이 조정장의 특징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을 잘 이해하면 이게 조정장인지 하락장인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하락장은요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면 그 시각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돼서 네. 이 하락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조정장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뚝 떨어져요. 단기적으로 확. 예. 떨어지고 나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가 서서히 올라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면 이게 뭐냐? 이 그래프가 나오면 그 다음에 폭등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가 강한 규제를 낸다는 게 뭐냐면, 강한 규제를 낸다라는 거는 이 시장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 심리와 의지와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많기 때문에 이걸 가만히 놔두다가는 난리 나겠다 싶으니까 네.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강한 규제를 확 내놓는 거죠. 강한 규제를 확 내놨는데 그거 시장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어요. 에너지를 확 누르는 거죠. 눌러요. 그러면 이게 눌러서 없어져야 되는데 네.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냥 예를 들어서 풍선이라고 보면 돼요. 풍선을 강한 힘으로 확 누르면 눌리죠. 그렇죠. 예,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밀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죠. 맞아요. 그럼 이때 이제 이 누르는 힘을 탁 놓으면 붕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네.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데 강한 힘으로 꽉 누르는데 눌리는 거예요. 눌리는 동안에 하락하는 정도가 생기는데 이게 급매물로 이렇게 툭 나왔다가 서서히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시장 참여자들의 눈에 보이는 게 급 강화했다가 이제 서서히 하나씩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이죠. 네. 아, 시장이 이기고 있구나. 정부 규제를, 이렇게 강한 규제를 시장이 이기고 있구나.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다음에 막을 게 없는 거예요. 하락 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 소멸이네요, 사실. 그렇죠. 악재가 이제 사람들의 이 마음속에서는 뭐냐? 이제 더 이상 시장을 막을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보루였던 정부가 강한 힘을 내니까 믿었죠. 맞아, 이 정부지 역시. 그래서
9.13 대책이 나왔을 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하락한다라고 믿었고 전문가들도 믿었고 네. 그때 이제 제가 폭등한다라고 얘기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미쳤냐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데 정부의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어디서 폭등을 한다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게 뭐냐면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누를 게 없다라고 인지하는 순간 매수자들은 이제 폭발적으로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이제 그걸 알잖아요. 네. 호가를 막 올립니다. 네. 막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촘촘히 막 올라갔던 게 이 이후로는 이제 폭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래 하나 될 때마다 올라가는 이 금액이 네.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하나 거래될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때 이제 기울기가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제 쫙 올라가는 거죠. 거래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폭등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폭등장이고 네. 조정장 얘기했고 폭등장 얘기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게 여기서 매도자들의 심리가 너무 과해가지고 야 이건 끝까지 올라갈 거야. 우리 아파트는 100억 갈 거야. 이제 아파트별로 다 그래요. 네. 우리 아파트는 자 10억이면 20억 갈 거야. 그냥 막 올려. 그럼 매수자들은 계속 쫓아왔으니까 우리가 담합만 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올려요. 과도하게.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이 이제 더 이상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그냥 심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가격 부담, 그 다음에 그동안에 행해왔던 정부의 정책들의 누적 효과, 그 다음에 이 갭 차이, 이런 여러 가지가 접목이 돼가지고 매수자들의 이제 매수 행위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멈춥니다. 이게 매수자들이 이때부터 안 사기 시작해요. 신기한 게 담합한 것처럼 안 사기 시작합니다. 네, 똑같아요. 그래서 정체기가 생기는 거예요. 정체기가 생기면 그 다음에 분양시장에서 미분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완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준공 후 미분양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상태는 뭐냐면 분양 단계, 집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팔 때 안 팔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건설사는 3년 동안 팔아요. 집을 지을 때까지. 네네. 열심히 팝니다. 그러면 초창기에 생겼던 미분양은 다 팔려요. 아직까지 분위기가 살아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다 팔립니다. 심지어는 막 높은 경쟁률로 팔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미분양, 미계약분이 생기면 그 다음 현장들에 이제 또 연달아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네. 그리고 늘어나요. 이런 게. 그러면 이제 줍줍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사는 사람들이 멈추죠. 그러면 이제 미분양, 미계약분이 안 팔리기 시작해요. 그럼 이게 정말 노력해도 안 팔립니다. 안 팔려요. 그게 이제 시간이 가고 입주가 다가왔어요. 입주가 다가왔는 데까지도 못 판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 되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생겨요. 마이너스. 분양가보다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분양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걸 상상조차 못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마이너스 프리미엄. 진짜 이 분양가보다 밑에 떨어진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잔금 치를 때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이 이제 하락을 제대로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매도자들이 적극적으로 팔아야 떨어져요. 매수자들이 안 사는 거는 상승을 멈추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매수자들이 안 사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게 매도자들이 팔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그 힘이 더 이제 강해가지고 매도자들이 잘 안 팔아요. 안 파는데 이 파는 행위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요인이 이제 바로 이 미분양인데 이 미분양보다 더 심하게 팔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입주 미분양이야. 그게 뭐냐? 공포를 만들어요. 공포.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리잖아요. 공포에 빠지면 이때부터는 앞뒤 잴 수가 없어요. 우리 그 코로나 처음 생겼을 때 주식시장. 아우, 장난 아니었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던지기만 했잖아요. 하루에 막 10%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예. 그냥 뭐 미친 듯이 던졌잖아요. 네. 그럼 그냥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쟤들 미쳤나? 근데 공포에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공포에 빠지면 매도자들이 진짜 앞뒤 죄지 않고 막 던지게 되는데 이 입주 미분양 상태가 되면 다 같이 공포에 빠지게 돼요. 왜 그러냐? 이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공포에 빠지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때, 촉박할 때 그 촉박한 시간에 뭔가를 막 세팅을 해야 되는데 안 될 때가 가장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주할 때 입주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때까지 잔금을 내야 됩니다. 잔금을 안 내면 지금까지 내가 낸 돈은 모든 게 다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잔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대출을 받아도 대출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나와요. 네. 매매가 기준으로 나오니까. 전세가도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실입주자면 대출을 받아서 내가 잔금 계획을 치르고 있는데 잔금 보통 대출은 한 60% 뭐 이 정도 예상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 현금을 마련할 게 한 30% 정도? 30%만 딱 마련해 놓고 이제 입주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30%밖에 안 나온대. 그럼 나머지 20, 30%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못 구하잖아요. 그럼 난리 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그럼 내가 계약금 10%만 포기하면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기죠. 10%. 이때 10% 포기하는 건 진짜 일도 아니에요. 그런 마음 먹는. 그럼 이제 건설사한테 가가지고 나 포기할게. 정말 나 힘드니까 포기할게. 그러면 건설사에서 계약금이 공짜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네, 안 받아줘요. 자기가 더 손해볼 것 같으니까? 더 손해볼 것 같은 게 아니고 더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걸 판 비용은 나갔어요. 판매 수수료라고 해서 판매 비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판매 비용은 이 계약금이나 이런 거에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판매 비용은 나가 있습니다. 광고도 해야 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 이걸 받았어요. 그럼 회사가 이걸 들고 갑니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건설사는 무조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재판매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봐봐요. 일반 시장에 지금 계약금 마이너스 된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약금 포기하고 원분양가의 회사에서 팔면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안 팔리죠. 나중에 할인을 해야 돼요. 계약금 받은 만큼 깎아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판매 비용을 또 내야 돼요. 근데 안 팔렸잖아요. 지금 입주할 때까지도 안 팔렸잖아요. 앞으로도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도 안 팔리면 이제 뭐냐?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분양 상담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수수료가 이제 판매 비용이죠. 판매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잘 팔릴 때는요. 10억짜리 집 팔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얼마 줘요? 뭐 50만 원? 50만 원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정말 제일 많이 비싸게 받아본 게 3,600만 원. 그때는 또 10억이 아니었지 그쵸. 않았을까요? 한 4억, 5억짜리 파는데 3,600. 거의 10%네? 10% 가까이 받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판매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 포기금을 받아서 판다고 해도 기업 건설사는 무조건 더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주고 그냥 소송을 가는 거예요. 네가 해결해. 그러면 그냥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이제 건설사도 이건 못할 짓이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계약금 플러스 보통 여기에 중도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도금이 여러분은 실제 자기 돈으로 안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의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 돈인 겁니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이런 거를 이제 네가 짊어지는 조건으로 몇 프로, 중도금은 60%인데 이걸 다 짊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합의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 이제 손해 보는 금액을 뭐 이제 계약금 10%, 중도금 10% 정도. 그래서 총 20% 정도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합의합시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벌써 20%가 마이너스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동안에 속 끓이는 거.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집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럼 잔금 치르기 위해서 이 집 빨리 팔아야 돼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이 집을 적정 금액을 받고자 노력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빨리 팔아야 되는 겁니다. 급매물로 막 던져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주미 분양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거예요. 입주미 분양이 생기면, 중공업 미분양이 생기면, 네. 그냥 그 지역, 이 아파트 하나가 그 지역 동네, 행정구역 동단위 구역을 거의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냥 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닥이에요. 아무도 안 사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여기저기 미분양들이 막 널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2009년, 10년도에 경기도 막 서울 이런 데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래프 보면 하락을 완만하게 하다가 2009년, 10년쯤 돼서 약간 급하게 떨어집니다. 네. 이때 이제 입주 미분양이 생기는 시점이죠. 3년. 네네. 예, 딱 분양하면서 미분양이 생기고 3년 되는 시점. 이래서 이제 하락을 가파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시기에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하고 이 하락이 이제 쭉 지속되다 보면 이제 하락 바닥쯤 되면 이제 미분양 됐던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팔리기 시작해요. 예,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때 돈을 많이 벌어요. 수수료는 높은데 가만히 있어도 팔려요. 그때를 잘 노렸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바람을 잘 타는 상담사들이 떼돈을 벌기도 하죠. 막. 그러니까 분양이 팔리고 미분양이 점점 소진되고 전세가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찍고 이제 상승. 그 다음에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같이 상승하는 상승 시기. 예,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부동산의 사이클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말씀해 주셔서 딱 와닿고 네. 정말 이 사이클을 참고를 해서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이런 것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약간 젊은 분들일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보고 네. 젊은 분들은 이런 부동산에 대한 경험, 그 다음에 이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조급한 마음, 이거는 뭐냐면 이제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회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사이클을 기다리면 정말 여러분들한테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황금밭이 널려 있다라고 표현해요. 황금밭이 널려 있는 그런 시기가 와요. 기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황금밭이 펼쳐지는데 지금 이 조급한 마음을 잡지 못하고 뭔가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이 기회가 안 오죠. 이제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식책 같은 경우도 많이 읽는데 네. 역발상 투자 맞아요. 있어요. 사실 역발상 투자가 그럴듯하지만 네. 그거는 일반인들은 절대 행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엄청난 고통이 수반이 되죠. 이게 반대로 행하라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나는 그 시기에 바닥인데 이 바닥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바닥인지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안 살 때 그냥 사라 이거거든요. 네. 이거는 불가능해요. 지나고 나면 참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 행동을 내가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나고 나면 참 쉽게 알 수 있는 거를 그때 당시에 못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알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책을 읽어도 정확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검증을 하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반드시 하락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철저한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황금밭이 널렸을 때, 자, 황금밭이 널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그걸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황금밭이 널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걸 쳐다보면 황금밭이 널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가져가니까요. 보물섬에 가가지고 보물을 찾았는데 수천 명이 와서 다 뜯어가요. 그럼 내가 가져갈 게 없죠. 근데 보물섬에 갔는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 나만 발견해. 그럼 이건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닥권에 가면 진짜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삽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때 널려 있는 거를 남들이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때. 그게 좋은 신호. 그죠? 네. 그때 이게 사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알고 왔는지 너 미쳤냐? 지금 더 떨어지는데 왜 사냐?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그때 가면 이런 널려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뚫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뿌리치고 살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없는 사람은 똑같이 행동합니다. 아, 맞아. 위험하지. 네. 옆에서 말리면 그래, 고마워. 이렇게 말려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기준이 없으니까.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알았어. 고맙지만 알았어. 그리고 나는 뒤돌아서서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나는 지금 살 테야. 네.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확실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네. 지역 공부가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지역 공부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지역 공부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천만 원 가지고 있어요. 공부했더니 이제 날 깨달았어. 강남을 사야 돼. 5천만 원 가지고 강남을 가보세요. 네. 여러분들 반겨주나.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이걸 구별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지. 강남 좋은지 누가 몰라요. 공부 안 해도 알아요. 그거는. 강남 좋은지 압니다. 경기도의 어떤 핵심 지역, 새 아파트, 여러분 이런 공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상식선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통해서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러면요, 이제 그거 외의 것은 사기 싫어져요. 아까도 지방 얘기했을 때 다 이제 이게 보면은 야, 저 지방을 사란다. 다들 서울을 사라고 하는데 미친 거 아니야? 그거예요. 지방이 안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서울 떨어지고 있는데 지방은 올라간다니까요.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많이 올라가는 거. 물론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걸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이제 지역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5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 강남 거를 산 것과 경기도 외곽 거를 산 거는 다른 거죠. 그렇죠. 강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건 확실해요. 네. 근데 여기서 전제가 다른 게 5천만 원을 주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빼고 좋은 것만 사라.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에서 살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거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역 공부는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이클만 알고 있으면 올라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네. 썩은 빌라를 사도 돼요.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네. 감사드리고 사실 소장님과 얘기를 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는 하락론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대부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선구자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고, 자, 그래서 다음에도 한번 이렇게 네. 뭔가 변곡점이 나타났을 때나 중요한 포인트가 왔을 때 저희가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네. 그때 또 시장 상황 또 지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현철 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